중에서 섬세함과 유연성이 있고 민첩한 여성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실을 호주제 폐지하고 웰빙 열풍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의미 규정이 일단은 분명하게 안 드러나고요. 과거에는 남성성, 현재에는 여성성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사실은 좀 논거가 부족해요. 현재에는 여성성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현재는 복합성이죠. 남성성과 여성성의 복합성인데 아직도 남성성이 조금 더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과거처럼 완전한 가부장적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웰빙을 지향한다는 것이 여성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런 관점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충분한 어떤 논리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읽는 사람의 공감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독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만 부각시키고 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 글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색깔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학 교양교육에서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 창의적 글쓰기를 강조하는데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문의 기초 능력,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지식인으로서, 교양인으로서 어떤 자질을 함양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런 강좌가 추구하는 목표인데 이 글쓰기 능력이 분명히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견고한 어떤 관점을 확보할 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특히나 그죠? 이 창의적인 글쓰기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죠? 나중에 또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창의력을 높이는 4가지 테크닉이라고 있는데 짧은 영상이라서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꽤 자주 창의력을 요구받는다. 클라이언트나 회사는 우리로부터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물, 디자인, 프로세스 등을 요구하지만 그들을 만족시킬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뚝딱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이따금 우리 주변에 괴짜라고 인식되었던 사람이 창의적인 결과물로 큰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심 이렇게 생각한다. 창의성은 천재의 전유물이다 라고 말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 말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애플을 살린 스티브 잡스나 뛰어난 발명품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창의력이 높은 천재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창의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뭔가 달라 보인다. 그들은 창의성이 천재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해야 창의력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인지니어스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의 교수인 티나 실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인재양성소 디스쿨이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한 가지 활동을 소개했다. 그것은 바로 관찰이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는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가 존재하지만 물고기가 물을 인지하지 못하듯 우리도 주위 환경 속에서 우리 예상 너머의 정보를 인지하고 뽑아내는데 서투르다. 실제로 디스쿨에 다니는 학생은 올바른 관찰을 배우기 위해 약 10주 이상을 보내며 이러한 관찰 활동은 실제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당연하다듯이 그죠? 어떤 타성에 젖어서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의 깊게 관찰하게 안 하지요. 왜? 생소하거나 낯선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저 익숙하니까.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어? 낯선 관점에서 관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새로운 어떤 그 발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창의적인 발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티나 실리그는 4가지 테크닉을 사용해 일상 속에서 관찰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한 가지 물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 없는 관찰은 관찰 자체를 지루하게 만들며 세심한 관찰의 시작은 물체에 대한 열렬한 관심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관찰 대상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물건, 자신의 관심 분야에 관련 있는 대상, 그리고 자신이 자주 들르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관찰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질문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무런 기준 없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을 방지하고 획득한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카페를 골랐으면 들어가기 전 카페 정문에 새겨진 이름은 얼마나 큰가, 서체는 무엇인가,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드는가, 이유는, 환경, 상점은 어떤 색깔을 주로 사용하는가, 바닥은 나무인가 콘크리트인가, 천장에는 무엇이 달려있는가, 상점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되는가, 음악이 당신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가, 손님은 주로 어떤 커피를 시키는가, 나이대는, 주된 스타일은, 아이를 데리고 오는가, 아이는 몇 살인가. 세 번째로 관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표현할 방법을 익힌다. 관찰 활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관찰 활동만으로는 창의력을 높이기 쉽지 않다. 이는 단순히 자세한 정보를 얻은 것일 뿐 우리가 이를 응용해 창의력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관찰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익혀 보고 들은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방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관찰한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혹은 글로 표현하느냐. 그죠? 글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기록으로 남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계속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같은 대상을 어떻게 관찰하는지 참고한다. 실제로 컨설팅 기업 아이디오는 한 병원의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키기 위해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을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병원 관계자가 알지 못하는 환자의 불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창의력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봐왔지만 무시했던 것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현대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인 인재의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또 교재만 또 계속 보면 여러분들 좀 귀여울 수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짧은 동영상, 너무 길면 또 곤란하고요. 한 번씩 이제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이제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창의적 행동이 작은 모자에서 커다란 토끼를 끄집어내는 마술사의 묘기와 닮았다. 스티븐 나흐마노비치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번역은 이상원 씨가 했고요. 이 말을 보면은 역시 창의성이 우리 이 글쓰기 분야도 그렇지만 현실에서 우리 현실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능력, 우리가 방금 동영상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 표현을 비유를 했는데 원고지가 감옥에 비견될 만큼 글쓰기가 만약에 두렵다면은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했네요. 원고지가 감옥에 비교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 창의적 글쓰기를 요구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 비유적으로 원고지 칸에 집을 짓고 두터운 벽을 쌓아 세상과 단절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담은 글을 써본 경험이 여러분들 별로 없죠. 예, 거의 없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최근에 쓴 글 세 편을 예로 들어 자신의 글쓰기가 지닌 문제점을 이야기해보자. 뭐 혹은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창의적으로 한 편의 글을 써보라. 만약 이렇게 과제를 낸다면은 앞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라. 스스로 한 경우가 거의 없는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주제까지도 스스로 정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죠? 예,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언어 폭력이고 과제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이렇게 주제 선정부터가 이때 어려운데 그 담당 교수가 주제를 정해주면 조금 낫는데 스스로 주제를 정해라 해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뒤에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길은 그 자체만으로는 가능하지는 않다. 누군가의 발길이 닿아야 숨을 쉬는 존재가 길이다. 그런 점에서 길은 그곳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온기를 머금고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시와 소설이 이곳 어디쯤에선가 태어난다. 비유를 한 거죠. 시와 소설은 사람의 삶에 기대어 저희는 숙명을 안고 있으며 그 삶은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얼개로 짜여 있다. 그러나 길은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삶을 기억한다. 시와 소설 속에 노정되거나 응축된 길의 의미를 탐색하는 일은 그래서 의미가 많다. 늘 가던 길도 시를 떠올리면 그 길은 새로워진다. 늘 가던 길도 소설 속 인물의 삶을 떠올리면 그 길은 새로워진다. 지도상의 길은 모두 같지만 의미상으로 모두 똑같은 길은 없다. 시와 소설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사유를 낳는 혹은 여정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시간의 은혜 틀과도 같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또한 길은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고통, 환희를 제공해주는 산파와도 같다. 산모한테 비유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 고통과 동시에 또 자기 자식이 생기니까 환희도 있죠. 이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생각은 얼마나 또 환희에 차 있겠습니까? 자기 이세가 태어난 거죠. 산파와도 같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인용한 글은 임동원 씨의 서문인데 한국의 길, 가슴을 흔들다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한국의 길, 그죠? 가슴을 흔들다. 이 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길을 인생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길을 인생에 비유한 거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거를 쭉 읽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아까 표현 중에 새로운 사유를 낳는 혹은 여정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시간의 그네털. 이 표현 보세요. 이런 게 굉장히 문학적이면서 우리 사고의 방향을 또 좀 더 넓혀주는 표현이죠. 길이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상징성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소재를 발굴해서 글을 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인용문처럼 길이라는 것은 익숙한 소재거든요. 그런데 글쓰기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상상력이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 한 편을 써라 이렇게 요구를 이제 과제를 받으면 주로 이제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진지한 주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소박하게 자기가 충분히 글로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운 그런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수님이 주제를 정해주면 좋은데 자기한테 학생들한테 이름해 버리면 주제도 학생들이 정해라 이렇게 하면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 창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똑같은 대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접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글을 쓴다 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 새로운 시각, 아까 인용문에서 나온 길처럼 좀 주제가 많이 다뤄진 주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텍스트에도 나오지만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자유와 평등, 인권, 그죠? 이런 뭐 이제 사실은 주제는 좀 보편적인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데 이러한 가치들이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이니까 적용될 때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 뭡니까 서로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있고 또 평등이나 인권도 이걸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은 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걸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유가 이런 자유의 보장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뭐 인권을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한계, 그 선을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것으로 대립되는 주장이 있고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때는 사회적 합의 과정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그 우리 문재인 정권 이제 물러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죄에 있었을 때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주로 이제 돈을 받고 사죄에 의해 사주를 받고 그렇겠지만 그 밤새도록 고성방가하고 폭력적으로 또 행동한 사람도 있고 또 들어서 그 양산 주변 다른 주민들까지 얼마나 밤잠을 설치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모님하고 부부는 당연하고요. 그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문제입니다. 유튜버들은 돈만 벌면 잘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극우주의적 성향 유튜버들. 그죠? 누가 사주했는지는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씨가 그때 한마디 하고 이제 뭐 그걸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다 물러갔지 않습니까? 지금 물러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정치적인 문제니까 제가 깊이 얘기하기는 싫고 어쨌든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도 이런 게 상대방한테는 또 인권 침해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돼야 되고 어떤 합의 과정,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인용문에서 나온 길처럼 익숙한 주제를 해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식했던 어떤 관습적인 인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창의적인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창의성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다양한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죠? 다양한 독서가 사실은 필요해요. 우리가 간접적 경험을 위해서는. 그죠? 모든 걸 자기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입시 위주의 공부를 쭉 해오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틈틈이 고전 읽기라든지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좀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과목을 듣고 여러분이 글쓰기 연습을 할 때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기발한 생각만 말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익숙했던 사물도 그 사물의 어떤 새로운 특성을 밝혀내는 어떤 관점, 재인식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성의 범죄는 뭐 많은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 또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아까 관찰도 마찬가지죠. 동영상에서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또 이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관습적인 구시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능력,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 은기, 인내력,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실은 방금 말했던 그러한 능력들이 발휘될 때 이제 부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형식과 정해진 구조 안에서도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글쓰기 할 때 창의적 글쓰기에 방해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가장 방해되는 게 고정관념, 선입견입니다. 그죠? 우리 텍스트에도 나오죠? 여기 나오죠? 창의적 글쓰기를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고정관념, 선입견, 보통 스테레오타입화된, 그죠? 그런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 경험 안 했는데도 미리부터 어디서 들어가지고 좀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데도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자기 머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선입견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물론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미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선입견들이 많이 지배하니까 이 선입견이 창의적 사고를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하는데, 그 때문에 이제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가 뭐 국가도 트랜스내셔널하다, 뭐 요즘에 토국가적인 그런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자유로운 사고, 상상력을 좀 더 확장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 수업, 뭐 뉴질랜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학생들 초등학교 교육 할 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교육을 잠깐 봤죠.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기존의 관점을 좀 달리해서 뒤집어서 생각하는 전복적 글쓰기라고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의식을 찾아내서 그 사물의 본질에 좀 더 새로운 인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결국은 열린 생각이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글을 쓸 때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죠? 이게 사실은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죠? 글 쓰는 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나중에 실전과 관련해서 이제 해볼 건데, 그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상으로 아유 벌써 50분이네요. 오늘은 텍스트가 딱 맞게 끝나네요. 26쪽까지 오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 세기, 새 글쓰기 27쪽이죠.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